네, 명백고 통합과 2주차 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 일단은 첫 수업은 생태계부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생태계와 생물과 환경, 그죠? 생태계에서 쭉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자, 일단 생태계가 있을 때 생태계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용어 정리하고 일단은 오늘 요 2주차 수업은 뭐 생태계 내용도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뒤에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파트도 이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쭉 자, 아마도 설명도 하지만 좀 용어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좀 전개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물적 요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생물적 요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그래서 먼저 비생물적 요소가 더 쉬우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주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생명체에게 영향을 주는 온도, 뭐 아니면 물, 뭐 아니면 비, 그렇죠? 등등등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뭐 아니면은 밤낮의 길이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비생물적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생물적인 요소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분해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얘네 다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거치면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생산자라고 하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유기물을 죄송해요. 유기물이 아니죠. 무기물을 유기물로, 그치? 생산자라고 하는 녀석들은 무기물을 자연상에 존재하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유기물로 이제 합성할 수 있는 녀석들을 생산자라고 해요. 근데 무기물과 유기물이 잘 구분이 안 되신다면 유기물은 그냥 살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꼭 동물만의 살덩어리가 아니고 생명체 몸을 구성하는 식물들도 있지 뭐 살덩어리라고 표현을 했을 때 걔네들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부르게 되고 생산자 같은 경우들은 이 무기물을 유기물로 어떻게 바꾸느냐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기물을 그죠? 유기물로 이제 바꾸는 녀석들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화학단원에서 배웠던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흡열 반응이야라고도 할 수 있겠죠. 비에너지를 흡수해서 광을 말 그대로 흡수해서 이제 반응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요 이 생산자 같은 경우들은 이 영양소를 이제 본인이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필요 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영양소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독립 영양생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면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유기물을 소비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만들어놓은 유기물을 가지고서 그렇죠? 그것들로 이제 살아가는 녀석들. 그 유기물을 소비해서 살아가는 녀석들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하는데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소비자부터 3차 소비자까지 있고요. 얘네들은 영양소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아마도 내 생각은 해보셨을 것 같지만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생명활동, 지구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은 태양에너지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 같은 경우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에너지를 유기물의 형태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양소로 바꾸는 거고 그 영양소는 태양에너지를 포장지를 잘 감싸서 저장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식물들은 지들이 계속 낮으면은 계속 그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포장지로 감싸놓은 영양소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이제 만드는 과정에 배고프면 하나씩 뜯어 먹는 거예요. 밤에는 낮에 만들어 놓은 것을 뜯어 먹는 거고 그리고 남은 건 어떻게? 다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 소라고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1차 소비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1차 소비자 소는 풀을 뜯어 먹어. 그러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제 그 포장지를 벗기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사용하죠.
그리고 남는 건 어떻게? 자기 몸에 또 저장을 해놓게 되고요. 인간은 그 소를 뜯어 먹으면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고 포장지를 뜯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건 또 몸에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분해자는 유기물을 반대로 유기물을 무기물로 다시 돌려보내는 녀석들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하는데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인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전에 제육볶음을 먹고 왔어요. 내가 제육볶음을 소화하는 과정은 분해작용인가요?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유기물을 더 작은 유기물로 바꿨을 뿐인 거지 내 몸에서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는 그런 변환 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은 분해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분해자는 어떻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곰팡이,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뭐 세균, 균 이렇게 그렇지?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분해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생물적 요소는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이 생물적 요소에서 요소를 하나하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식으로 구분도 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알려주셨을 수도 있어요. 개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체군, 그 다음에 군집이라는 표현 이렇게 알려주셨을 수도 있는데 정의를 이야기하자면요, 개체는 하나의 그냥 하나의 개체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고 개체군이 그 같은 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체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개체군이라는 말이 그냥 같은 종 핵심 키워드는 이거네 같은 종 같은 종들을 모아놓은 것을 개체군이라고 부르고 그지? 그 다음에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체군들이니까 여러 가지의 여러 종들의 모임, 그지? 그것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체군, 군집이라는 표현이 혹시나 나오더라도 혹은 저번에 이제 요거를 이제 학교마다 완벽하게 조금 구분하기가 힘든 게 선생님들이 앞에 단원에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앞에서 설명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가 좀 너무 달라서요. 라고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끼리도 서로 이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생물적인 요소가 있고 생물적 요소,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소가 있겠죠. 비생물적 요소 이렇게 있으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비생물적 요소, 환경이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환경이 생물에게 준 영향, 우리는 그것을 작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생물도 비생물적 요소에게, 환경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반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게 너무 쉽죠. 뭐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오니까 곰이나 개구리, 뱀 같은 녀석들이 겨울잠을 잔다. 그런 건 대표적인 작용의 예시야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작용의 예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뭐 비버가 댐을 만들어서 강의 물길이 변해.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반작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생물들끼리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생물들끼리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늑대가 토끼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그랬더니 토끼의 개체수가 줄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상호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것들은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용어를 정리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는 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지? 그 다음에 각종 예시들을 보고서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상호작용인지 그것만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는요.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예시들, 영향을 주고받을 때 예시들, 생물과 환경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가 우리 명덕예고 수업 촬영을 하는데 그지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다 여기 혹시 학교에서 수업 자료, PPT 좀 보내주실 수 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보내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어떤 예시들을 굳이 뭐 내가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시들을 정확하게 찝어주셨는지는 저는 몰라요. 어, 저는 몰라요. 그래서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이제 설명하고자 하고 푼 예시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시들을 다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시험에 낼 만한 예시들을 언급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수업 자료로 나가는 것들도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학교에서 얘기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넣어놓은 거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에서 우리 수업 들으시는 와중에 이런 건 학교에서 안 했는데 혹은 제가 수업 자료로 나간 문제에서도 이건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단원 자체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할 이제 예시는요,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빚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또 구분해볼 수가 있어요. 뭐 빚의 세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빚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빚의 파장도 있을 거고요. 파장. 그러니까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빚의 색깔 생각하시면 되겠죠. 빨주노초 파남보, 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냐, 아니면은 뭐 빚의 어떤 양에 따라서, 뭐 혹은 밤낮의 길이에 따라서 등등등, 그치?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냐면 저기에요. 어떤 그 햇빛이 강한 지역의 잎의 두께, 이파리, 식물의 이파리 두께와 햇빛이 강하지 않은 곳의 이파리 두께, 그 두께의 차이를 보통 언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자, 잎의 단면을 보면, 자, 잎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잎의 단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빵도화 모양으로 그렸을 때 위에 있는 세포들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다닥다닥 아주 촘촘하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예요. 울타리 조직. 왜 촘촘한가요? 하면은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촘촘하게 모여져 있고요. 밑에 있는 잎의 뒷면이라고 표현하죠. 밑에 있는 세포들은 좀 이렇게 듬성듬성, 기체들도 지나가야 되고, 뭐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데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체들도 물도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듬성듬성해요. 결론은 뭐냐면 그냥 말로 할게요.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는 울타리 조직의 당연히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야. 그 빛을 다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빛 자체가 세니까.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냐면 빛의 세기가 약한 지역에서는 울타리 조직이 두꺼웠을 때 그러면은 유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얇은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얇은 방식으로 적응했다.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는 잎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는 잎의 두께가 더 얇아지더라. 어떤 그런 예시, 그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의 파장에 따른, 파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간략하게만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빛의 파장,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볼 수 있는 빛을. 근데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부터 좀 없어 보이니까 적색이라고 하고 보라색까지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면은 청색 이라고 구분했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바깥쪽에 있어서 볼 수 없는, 빨간색 바깥쪽에 있어서 볼 수 없는 걸 우리는 적외선, 그 다음에 파란색 바깥쪽에 있어서 볼 수 없는 것을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의 빛은 이렇게 파장이 긴 걸 생각하면 되고, 푸른색의 빛은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하는 이 가시광선의 기본 삼원색, 빛의 삼원색은 그죠? 빨초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단 기본적인 빛의 삼원색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뭔데 이렇게 길게 하느냐? 자, 해조류들을 봤을 때, 해조류들을 봤을 때 이 바다에서 빛이 쫙 들어오면, 빛이 끝까지 그냥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빛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가 이제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을 봤을 때
빨간색 빛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작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빨간색 빛은 깊게 못 들어와요. 그런데 청색의 빛은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깊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해조류들이 어디 정도 수심에서 이제 서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해조류가 예를 들어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사는데 빨간색 빛을 좋아한다면 그 녀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 빛은 흡수하고 나머지 빛은 반사해서 청색 빛을 제외한 색깔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 얕은 곳에 사는 녀석은 청색 빛을 흡수해도 되지만 붉은색 빛을 흡수하는 녀석들이 이제 이 표면에 모여서 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푸른색 빛을 흡수해서 푸른색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 색깔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떤 그 해조류의 색깔이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뭐 녹조류, 가을조류, 홍조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전 써보자면요. 녹조류, 그 다음에 가을조류, 홍조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류는 해조류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흡수하니까 초록색을 반사하는 거야. 그럼 녹색의 색깔.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을 흡수하니까 붉은색을 반사해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제 홍조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험에 요 학교에서 요 예시를 가지고서 조류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셨다면 이름들 뭐 녹조류, 가을조류, 홍조류의 깊이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대표적인 어떤 빛의 파장 그것에 대한 예시다. 그지? 그래서 누가 이제 더 깊게 사느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교재의 빛의 방향에 대한 식물의 적응은 보통 잘 이야기 안 하니까요. 넘어가고요. 네 번째 이제 일조 시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밤낮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비치는 시간. 우리가 이제 보통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하고 겨울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름과 겨울로 그냥 두 개로 딱 나누었을 때 여름과 겨울의 차이점은 뭐야? 덥냐 춥냐도 있지만 그 덥냐 춥냐가 왜 나타나냐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 마찬가지 겨울은 낮보다 밤이 더 깁니다.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이 떠 있는 시간,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일조 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이제 번식기가 이제 결정되는 생명체들이 좀 있어요. 뭐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서 요거는 제가 칠판에 굳이 쓰지 않고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단일 식물, 뭐 장일 식물 이런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단일 식물은 해가 짧을 때, 즉 겨울에는 이제 식물들이 살기 힘드니까 가을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해가 짧을 때, 밤이 더 길 때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 식물.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일 식물 이러면 여름 같은 경우, 봄, 여름 쪽에 낮이 더 길어진 시기에 꽃이 피는 어떤 그 식물들을 장일 식물 이렇게 이제 불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동물 같은 경우에도 번식기가 그죠? 언제로 결정되느냐 그것도 밤낮의 길이 차이 때문이다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예시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예시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온도와 뭐 또 나오네요. 온도와 관련돼서. 자, 온도와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식물이 적응하는 경우들을 보면 이제 얘네들은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자, 기온이 내려갔을 때 이 세포들은 이제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되었을 때 식물들 입장에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물이 얼면 큰일 나는 거야.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뭐 삼투압을 높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기온이 내려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식물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많이 축적해요. 세포 내에다가 포도당을 많이 축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물의 어떤 농도가 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그냥 꿀렁꿀렁한 액체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점이 낮아지게 되고 어느 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얼기 위험 온도가 더 낮아진다는 뜻이니까 더 쉽게 얼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 예시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농도를 좀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제가 촬영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냥 오늘 날짜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단풍들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진 경우들도 많지만 여전히 주변에 보면 단풍들이 좀 있어요. 걔네들이 단풍이 되는 이유는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광합성을 일으키는
엽록체, 그죠? 광합성을 일으키는 엽록체가 파괴되는 거야. 근데 엽록체는 뭐야? 그러니까 엽록체는 초록색이잖아요, 그죠? 초록색인 이유는 엽록체가 초록색인 이유는 초록색을 좋아해서가 아니죠. 초록색을 반사하는 그 엽록체가 파괴되면 초록색이 아닌 어떤 붉은색 혹은 노란색 그런 빛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엽록체가 파괴되면서 이제 그 식물들은 이파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이 이제 썩게 되면 뿌리는 그 영양소를 다시 그죠? 흡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방식인 거죠. 식물들은.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조금 요 온도 관련해 가지고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 있냐면 여우 같은 걸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추운 지방에 사는 여우와 더운 지방에 사는 여우들이 좀 생김새가 달라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추운 지방에 사는 녀석들은 대체적으로 덩치가 조금 큰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몸의 끝부분, 귀나 코나 그렇죠? 그런 어떤 말단 부위라고 표현하는 몸의 끝 부분은 좀 작은 경향을 떼요. 더운 지방은 반대겠죠. 그죠? 덩치는 작고 말단 부위는 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덩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생명체를 보았을 때 생명체가 크냐 작냐는 세포 자체가 큰 건 아니고요. 세포의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포에서는 계속 우리가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덩치가 크다라는 것은 그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열 발생량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열 발생량.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주변에서 저도 그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봐서 잘 느껴지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나가요. 몸에 저장한 세포가 많은데 항상 이제 더워. 보통 더우신 이제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더위를 느껴요. 열 발생량이 많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말단 부위라고 하는 것은 몸의 끝부분에서 몸의 끝부분이 조금 넓으면 몸의 표면 쪽이 넓어지면서 열 방출량을 줄이는. 그러니까 말단 부위가 적어진다는 것은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을 줄이겠다. 열의 방출량은 줄이겠다라는 거겠죠. 더운 지방에 사는 녀석들은 반대로 열 발생량은 줄이고 방출량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적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도 아마 넣어놨는데 여우 같은 경우에 추운 지방에 사는 여우와 더운 지방에 사는 여우의 생김새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자, 그다음에 뭐 물과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적응한 결과 간단하게 우리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죠. 척추동물이 진화한 계통을 봤을 때 어류, 그다음에 양서류, 진화해서 그다음에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가 되는 과정에서 항상 이 생명체들은 이 물과의 이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류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냥 물에 살고 물에 알 낳는 애들이에요. 양서류는 물에다가 알을 낳지만, 그죠? 조금 육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피부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습한 지역에 사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물에다가 알을 낳으니까 알이 그냥 말랑말랑한 거야. 물에다 낳아버리니까. 파충류는 뭐예요? 땅에다가 알 낳고 땅에 살아요. 거북이 같은 예외들도 있지만 그럼 다시 돌아간 거고. 땅에다가 알을 낳으니까 말랑말랑한 상태로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단한 껍질로 알을 보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충류들도 이제 자기들 몸에서 날아가는 수분도 막기 위해서 비늘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야. 포유류는 뭐야?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본인 몸에서 알을 부화시키는 거죠. 소위. 그치? 자궁 안에 어떤 이제 뭐라고 그래? 양수 안에 아이가 들어 있고 그 안에서 굳이 딱딱한 막을 만들 필요가 없이 알 껍데기를 만들 필요가 없이 본인 몸 안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데리고 있다가 이제 다 커서 나올 때가 되면 낳는 거예요. 그게 포유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제 보통 학교에서 요 정도 예시들 여기까지 많이 얘기하실 거고, 이것과 조금 완전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예시들을 학교에서 알려주셨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 잘 납득이 안 간다, 학교 공부하시다가 그럼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는 쭉 됐고요. 저희가 그 앞에 환경 변화는 쭉 됐고요. 넘어가서 이제는 뒤에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태계 평형으로 가볼게요. 쭉 넘어가셔서.
상당히 여기 단원이 제가 좀 설명할 것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조금 그냥 뭔가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생태계도 거의 비슷해요. 생태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 두 가지 구분해야 되는 거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먹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한 줄로. 그치? 먹이 피라미드는 뭐야? 이 요소들이 여러 어떤 먹이 왜 갑자기 피라미드라고 했어? 먹이 그물이죠. 그죠? 먹이 사슬이 아니고 먹이 그물. 먹이 그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런 방향이라면 요렇게도 먹히고 저렇게도 먹히고 그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얽히설키 그치? 되어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요. 그럼 당연히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에서는 먹이 그물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좋아라고 끝내지 마시고 먹이 사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개체의 개체수가 변했을 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영향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건 풀, 그다음에 메뚜기, 뭐 개구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메뚜기 개체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면 풀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뭐 메뚜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생태계 평형이 일어나기 위해서 메뚜기의 개체수가 늘어났을 때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을 하지만 단순하게 먹이 그물이 아니라 먹이 사슬 형태에서는 메뚜기 개체수가 급증했을 때 그것이 대응되기가 쉽지 않죠. 풀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지역 자체가 황폐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쵸?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어떤 지역의 그 특정 지역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거고요. 먹이 그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온전하게 평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먹이 사슬 형태보다는 먹이 그물의 형태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요. 이 피라미드에서 먹이 피라미드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 자, 먹이 피라미드는 항상 생산자, 소비자들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인데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자, 가장 아래에는 당연히 생산자가 자리를 잡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에는 최종 소비자가 자리 잡고 있겠죠. 근데 이 생태 피라미드, 먹이 피라미드 이야기했을 때 인간은 제외로 하세요. 인간은 자연상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입시키다 보면은 조금 아닌 경우들이 논외인 경우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말고 그냥 쉽게 호랑이 사자 생각하면 돼. 최종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위로 갈수록 이 어떤 에너지, 총 에너지 이 생명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게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 에너지는 뭐 호랑이 한 마리 한 마리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 전체, 그 종 전체의 에너지를 따져보면 당연히 생산자보다는 더 적을 거야. 간단한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저기잖아. 생산자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빛을 저장해둬요. 그리고 그 녀석들이 그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녀석을 잡아먹고 거기에 이제 영양소로 저장되어 있는 포장지를 벗겨서 안에 있는 거 쓰고 남은 거 저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위로 올라올수록 쓰고 남은 것들을 계속 이제 쓰고 남은 것들을 이어받아서 쓰고 남은 것들을 저장하고 또 남은 것들을 저장하고 그것들을 이어받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총 에너지 양이 당연하게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총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이 생물들의 어떤 총 질량, 그죠? 생물들의 어떤 질량 그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풀보다 호랑이가 무거운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호랑이 다 모아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호랑이들 다 긁어 모으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잔디들 다 긁어 모으면 잔디가 더 많다. 질량 자체가. 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이 생물들의 개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뭐 먹이 피라미드 혹은 생태 피라미드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말 그대로 피라미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 생태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이 일반적인 그냥 숲이나 뭐 들판이냐 뭐 아니면은 어떠한 환경이냐 뭐 바다냐 이런 거냐에 따라서 이 생태 피라미드의 어떤 생김새가 이렇게 세모 형태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뭐 마른 목걸이거나
소위 우리가 이제 항아리 모양이라고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언급했더라도 그것은 통합학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요. 생태계 평형. 다 왔습니다. 생태 피라미드에서 생태계의 평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요 그림 가지고서 그냥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략하게. 요거를 이제 우리는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가정을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뚜기의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해. 그럼 망하는 거냐?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개체수가 적당하게 늘어나게 되면 풀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개구리는 늘어나겠지. 그치? 얘 먹을 거 많아졌으니까 개구리는 많아지고 풀은 줄어들어. 그런데 개구리가 많아지면 다시 메뚜기는 줄어들고요. 그래서 풀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메뚜기의 개체수가 급감해요. 그럼 메뚜기가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풀이 늘어나고요.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생태계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연상에서는 이런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경우들 혹은 깨지는 경우가 잘 없고 혹은 깨지더라도 이 어떤 자연적인 어떤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매우 천천히 매우 느리게 이 변화가 일어나지만 인간의 영향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를 많이 준다든가 혹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그 먹이 어떤 이런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그 단원의 핵심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것들을 깨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태계 여기 있고요.